여기 괜찮아요? 예. 지금은 이렇게 있고 싶어요. 손이 너무 떨리네요. 저도 많이 떨려요. 우리 긴장을 좀 풀어봐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누군가의 손이 이렇게 거기 너무 오래 비어 있었어요. 이렇게 천천히 괜찮아요? 더 천천히 오래 기억하게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나 아직 여자였구나. 그 생각이요. 안녕하세요. 무은탕훈입니다. 오늘도 한편의 은밀하고 따뜻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윤수연, 올해로 69이에요. 혼자 산 지도 벌써 6년이 넘었네요. 남편이 떠난 날, 제 아내 시간이 멈춰버렸어요. 그날 새벽, 그 사람은 아무 소리도 없이 가슴을 움켜쥐었고, 저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그의 등을 두드리기만 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여보, 그가 제 손 안에서 식어가던 그 느낌, 그 차가움이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욕실 거울을 봤죠. 거기 서 있는 여자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눈빛은 퀭하고 어깨는 굽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그날 이후로 거울을 잘 안 봐요. 시계를 내렸어요. 주방에 걸려있던 그 시계요. 괜히 초침 소리가 듣기 싫어서. 어차피 시간은 저와 상관없는 게 됐으니까요. 딸은 시애틀에 있어요. 손녀도 낳았대요. 사진은 보내오지만 목소리는 한 달에 한 번쯤. 엄마, 요즘 잘 지내죠? 네, 잘 지내. 항상 그 말로 끝나요. 아들은 김포에 살아요. 결혼할 땐 저를 꼭 안더니 요즘은 귤박스 하나로 인사를 대신해요. 혼자 밥 먹는 게 익숙해졌어요. 요즘은 빵 반쪽, 두유 하나면 끝이에요. 예전엔 남편 반찬에 정성 쏟았는데 이젠 나를 위해 요리하는 건 사치처럼 느껴져요. TV는 항상 켜놓고 살아요. 소리는 꺼둔 채로요. 사람들 목소리가 흐르기만 해도 그게 위로처럼 느껴지거든요. 베란다엔 고무나무가 하나 있어요. 잎이 마르고 줄기가 갈라졌어요. 물을 줘도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그걸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저 나무처럼 말라 죽고 있는 건 아닐까. 이 나이 먹고 외롭다 말하면 누가 들어줄까요? 친구들조차 네가 뭘 더 바래라며 웃어요. 근데 정말 바라는 게 있을까요? 그냥 누가 옆에 앉아만 있어줬으면. 말없이도 따뜻하게.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 사람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내 몸을 안아준 게 언제였더라.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날 밤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어요. 그래도 겨우 내 옆에 누워 팔을 한번 조심스럽게 내 어깨 위로 얹었죠. 그 손길이 참 서툴렀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 무게에 울컥했어요. 아직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안도감처럼 밀려왔거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는 누구의 팔도 숨결도 내게 닿은 적이 없어요. 몸이 그걸 먼저 알아채더군요. 밤에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자는데 가끔 다리 사이가 허전해요. 허벅지를 모으고 엉덩이를 뒤척이게 돼요. 스스로 민망해요. 근데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걸 어떻게 막나요? 가끔은 내 가슴을 손으로 눌러봐요. 봉긋했던 곡선은 이제 힘이 없고 살짝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더 서러워요. 내가 이제 진짜 여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게 가장 무서워요. 사람들은 말해요. 이 나이 먹고 무슨 욕심이냐고. 하지만 이건 욕심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사람이고 사람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이에요. 요즘은 이상하게 누군가 옆을 지나가기만 해도 그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남자 어깨가 살짝 스쳤을 때 심장이 조금 빨리 뛰었어요. 참 바보 같죠?
몸이 먼저 그리워하네요. 누군가의 손등, 누군가의 따뜻한 눈빛. 그런 것들이 이제는 꿈처럼 느껴져요. 혼자라고 다 괜찮은 건 아니에요. 혼자라는 건 때때로 아주 깊은 곳까지 나를 데리고 가거든요. 나는 지금도 누군가가 내 등을 살짝 쓰다듬어 주면 그 자리에 눈물부터 흐를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화장을 하지 않은 얼굴로 카디건 하나 툭 걸치고 문화센터에 갔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좀 차더라고요. 손목까지 내려오는 긴 소매를 꺼내 입었죠. 괜히 마음이 시려웠거든요. 문화센터 3층 서예교실 문을 열 잔을 맞던 멍 냄새가 훅 들어왔어요. 그 냄새만큼은 참 익숙했어요. 고요한 오후 바닥 난방의 따뜻한 기운, 가끔 새는 창문 바람. 그날도 늘 앉던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쪽 두 번째 햇빛이 부서지는 그 자리. 근데 옆자리가 낯선 얼굴이더라고요. 하얀 머리에 검은 셔츠, 묘하게 단정하고 조용한 인상. 그 남자, 붓을 조심스럽게 고르던 손이 참 예뻤어요. 길고 마른 손가락, 마디마디에 시간이 눌려있는 손. 내가 자리에 앉자. 그가 슬쩍 고개를 들어 웃었어요. 말도 없이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을 뿐인데 왠지 모르게 그 인사에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먹 좀 같이 써도 될까요? 그가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아주 낮고 부드러웠어요. 목에 걸린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무의식적으로 네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오랜만에 누군가와 말을 했는지를 깨달았죠. 딸 말고, 택배, 기사님 말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말 건 사람. 그 사람은 이름이 하성필이라고 했어요. 72. 전에 신문사 사진부에서 일했다고 했죠.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사진 대신 서예를 배워보고 싶어서 왔다고 했어요. 조용한 게 좋아서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조용한 곳에서 누가 옆에만 있어도 그 자체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아는 나이니까요. 그날 서예 수업이 끝나고 나갈 때 그가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 드셨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 예상치 못한 호의, 아직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럼 근처 칼국수집 있는데 괜찮으면 같이 가시죠.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투에 괜히 안심이 됐어요. 서두르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는 사람. 칼국수 국물이 김을 올리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는 식사 중간에 수건을 건네주며 제 손등을 살짝 닿듯이 건드렸어요. 그 아주 짧은 다음, 그때 내 안에서 작은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오늘 좋았어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도 모르게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어딘가 따뜻한 데를 누가 살짝 눌러준 것처럼. 그날 밤 나는 베개를 껴안고 누워서 그 사람 손등을 떠올렸어요. 손의 감각이 오래 남더군요. 그날 이후로 서예교실이 달라졌어요. 붓을 드는 손끝이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죠. 하성필 씨는 매번 같은 시간에 나타났고 항상 조용히 인사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귀찮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가왔어요. 점점 눈길이 갔어요. 그가 붓을 잡을 때의 손가락, 글씨를 쓸 때의 어깨선, 생각보다 단단해 보였던 팔뚝. 나는 괜히 숨을 한번 쉬고 그 사람이 내 쪽을 보는 건 아닐까 의식했죠. 어느 날 내가 실수로 먹을 엎질렀을 때 그가 말없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손끝이 닿았죠. 순간 내 등줄기 어디선가
작은 전기처럼 반응이 일었어요. 아무 일 없던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손길이 자꾸 떠올랐어요. 집에 돌아가는 길 내내 손등이 얼얼하더군요. 그 후부터 서예교실 가는 날이 기다려졌어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기대감. 그게 이 나이에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어요. 그는 어느 날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제가 예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한 장 드릴게요. 그 안엔 고요한 바다를 등지고선 여인의 뒷모습 사진이 있었어요. 흑백이었고 사진 속 여자의 뒷목에 바람이 흘러내렸어요. 이거 저 같네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어요. 그는 그냥 웃기만 했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근데 그 웃음이 뭔가를 말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파우더를 꺼냈어요. 거울 앞에 앉아 입술에 살짝 연분홍색을 발라봤어요. 혼자 보는데도 이상하게 기분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볼이 조금 붉어졌어요. 그리고 웃음이 났어요. 나 왜 이러지? 그 생각과 함께 가슴 안쪽 어딘가가 간질간질해졌어요. 그가 언제 연락 올까? 혹시 다음 주에도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 모습이 사춘기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살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내 베란다 화분에도 물을 다시 주기 시작했어요. 고무나무 잎을 닦아주고 마른 잎은 가위로 정리했죠. 누군가가 다시 내 안쪽을 슬쩍 두드린 느낌. 그런 작은 떨림들이 조금씩 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뭐 하세요? 딸에게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목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어요. 그냥 문화센터 다니지. 서예 같은 거 다 좋은데 남자들이랑 엮이지는 마요. 요즘 이상한 사람도 많다니까. 그 말에 숨이 턱 하고 막혔어요. 나는 아무 말 못했어요. 그저 알았어 하고 끊었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괜히 죄지은 사람처럼 마음이 구겨졌어요. 그날 밤 핸드폰을 보다가 성필 씨에게 문자를 보낼까 말까 한참 망설였어요. 오늘 함께 있던 시간 좋았어요. 그 한 줄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또 지웠어요. 결국은 아무것도 보내지 못했어요. 괜히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서요. 다음 날 서예교실에서 그는 언제나처럼 내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지 못했어요. 괜히 그 손이 내 손등을 스치면 사람들이 볼까봐 몸을 살짝 틀었어요. 그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 날 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쉬는 시간에 뒤에서 누군가 그러더군요. 요즘 누구는 참 즐거워 보이네. 그 말에 웃음 섞인 기척, 그리고 날카로운 눈길. 나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뭘 한 거지? 성필 씨는 그날 수업이 끝나자 조용히 내게 말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불편하셨다면 미안해요. 그 말이 더 아프게 꽂혔어요. 나는 그에게 불편함을 준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였는데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젊었을 적 남편과 웃고 있는 사진들, 새댁 시절 그 사람 어깨에 기대 웃던 나. 이런 내가 다른 남자에게 흔들리다니 자책 같은 게 밀려왔어요. 하지만 또 왜 그게 죄여야 하나. 스스로를 되묻게도 됐어요. 이 나이에 감정을 느끼는 것도 잘못일까? 혼자여야 비로소 도덕적인 사람일까? 답은 없었어요. 있다 해도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을 거예요. 며칠을 서예교실에 가지 않았어요. 몸이 아픈 것도 아닌데 자꾸만 발걸음이 안 떨어졌어요. 문자도 오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기다리는 걸까? 아니면 이미 내 마음이
식은 줄 알았을까. 베란다 화분에 물을 주면서 문득 그가 건넸던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흑백 속 여인의 뒷모습. 그 사진 속 뒷모습은 지금 내 마음 같았어요. 돌아보지 못하는 뒷모습.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닌 채 서 있는 그 불안한 자세. 그래서 다시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서예교실 문을 여는 순간 그가 내 쪽을 향해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표정은 조용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그 자리에 앉자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괜찮으셨어요? 며칠 안 보이셔서. 아니에요. 그냥 좀 생각할 일이 있어서요. 그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을 더 붙이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어요. 억지로 물어보지 않는 배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나는 먼저 그에게 말했어요. 잠깐만요.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근처 커피집 허브티를 시켜놓고 우리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나는 한 모금 마시고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 요즘 좀 겁이 났어요.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눈엔 조금 놀라움, 조금 걱정, 그리고 아주 미세한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이 나이에 누군가를 좋아하게 된다는 게 이런 감정이 무슨 죄처럼 느껴졌어요. 그게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싶었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울고 있는 줄 몰랐어요. 눈물이 떨어지자 그가 조용히 손수건을 내밀었어요. 그 손수건을 잡는 내 손에 그의 손이 살짝 닿았어요. 그 짧은 닿음이 내 안에 얼어있던 무언가를 녹였어요. 저는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당신이 웃는 걸 보고 싶었어요. 그 웃음이 자꾸 눈에 남더라고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꽉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어요. 연한 복숭아색. 예전 남편이 좋아했던 색이에요. 그 색이 오늘따라 낯설지 않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어요. 봄이 온 줄 알았는데 저녁 해가 기운 뒤로 기억 속 어느 늦가을 같은 바람이 불었죠. 성필 씨에게 문자가 왔어요. 저녁 드셨어요? 따뜻한 차 한잔 하실래요? 휴대폰을 보던 손끝이 괜히 덜컥 떨렸어요. 나는 기다렸던 걸까요? 문화센터 옆 조용한 찻집. 작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니 그가 창가 쪽에 앉아 있었어요. 갈빛 조명 아래 잔잔한 눈으로 창밖을 보던 그 얼굴이 문득 돌아봤을 때 내 가슴 안에서 무언가 훅 하고 내려앉았어요. 생강차 좋아하시죠? 그가 먼저 말했어요. 손끝이 좀 시려워 보여서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순간 누군가가 내 손을 들여다본 것 같았어요. 언제부턴가 아무도 내 손을 그렇게 봐준 적이 없었거든요. 우리는 조용히 차를 마셨어요. 창밖엔 가로등 아래로 이슬비가 내렸고 찻집 안엔 클래식 음악이 작게 흘렀어요. 나는 말없이 그 음악을 듣는 그의 옆모습을 봤어요. 그 옆선이 문득 낯설지 않았어요. 혹시 사진 몇 장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집이 근처라 잠시만요. 괜찮으시면. 나는 그 말에 조금 놀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조심스럽고 정중한 말투 속에서 나는 욕심보다는 배려를 느꼈어요. 그의 집은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오래된 연립 3층. 현관 앞엔 작은 난이 놓여 있었고 문을 열자 은은한 나무향이 퍼졌어요. 여기 앉으세요. 그가 작은 방석을 건넸고 나는 그 옆 소파 끝에 살짝 앉았어요. 벽엔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선반엔 카메라와 낡은 필름통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가 꺼내온 앨범에는 풍경, 바다,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진 한 장이 따로 껴 있었어요. 이건
문화센터 앞에서 처음 뵌 날입니다. 몰래 찍어 죄송해요. 근데 너무 인상 깊어서요. 그 사진 속 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고 먹을 갈고 있었어요. 햇살이 머리카락 끝에 닿아 있었고 표정은 내가 기억하지 못한 나였어요. 조용히 집중한 그날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그의 손이 내 손등 위에 천천히 내려앉았어요. 손끝이 아주 살짝 부딪히지도 얹지도 않은 그 감촉. 내 살결이 먼저 반응했어요. 긴장이 풀리면서 그 손길 아래가 따뜻해졌어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손을 가만히 두었어요. 그의 시선이 내 얼굴을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내 볼, 눈동자, 그리고 살짝 담은 입술. 괜찮으세요? 그가 아주 낮게 물었어요.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숨이 얕아졌고 목덜미 어딘가가 서늘하게 떨렸어요. 그의 손이 손등에서 손목으로 그리고 어깨로 올라왔을 때 나는 눈을 감았어요. 작은 떨림이 일었어요. 그 떨림은 수치도 두려움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나 자신이 다시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의 얼굴이 가까워졌고 숨결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나는 본능처럼 느꼈어요. 입술이 맞닿았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 다음은 조금 더 깊이. 나는 그 순간 내 입술이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의 손은 천천히 내 옆선을 감싸 안았고 나는 그의 품에 안겼어요. 그 품 안에서 나는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저 나였어요. 내 몸이 기억하던 감각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의 손이 봉긋하게 남아있던 곡선을 따라 살짝 움직였을 때 내 안쪽에서 오래 묻혀있던 감각이 움찔했어요. 나는 놀라서 숨을 들이켰고 그는 내 눈을 다시 보았어요. 그 눈 속엔 욕망이 아닌 이해와 기다림이 있었어요. 나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손길은 내 몸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을 더듬는 듯 했어요. 살결 위를 천천히 지나며 잊고 있던 감각들을 하나하나 깨웠죠. 오른쪽 어깨를 감싸던 손이 등으로 내려와 천천히 허리를 감쌌고 나는 그 품 안에서 스스로를 놓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안긴 순간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의식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시선도 딸의 목소리도 스스로를 억누르던 죄의식도 그 순간만큼은 조용했어요. 그의 숨결이 내 목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살며시 스친 입술이 내 쇄골 언저리에 머물렀을 때 나는 본능처럼 떨었어요. 놀란 게 아니라 마침내 반응하는 내 몸이 스스로에게 낯설었던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끌었고 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작은 방, 얇은 이불, 그리고 그 속에 두 사람. 그는 먼저 이불을 펴고 내게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어요. 나는 그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의지가 아닌 욕망으로 잡은 순간이었어요. 그의 옷깃이 풀리고 내 스웨터가 천천히 벗겨질 때 나는 몸을 살짝 떨었어요. 하지만 그 떨림은 차가움이 아닌 긴장이었고 두려움보다는 설렘이었어요. 그의 손이 내 옆선을 따라 내려왔고 한참 머물렀던 곡선 위를 다시 조심스럽게 스쳤어요. 봉긋하게 남아 있던 부드러운 곡선이 그 손끝 아래서 다시 생기를 얻는 듯 했어요. 나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시며 그 감각을 받아들였어요. 살며시 닿는 입술, 귓불을 간지럽히는 숨결, 허리를 감싸 안던 손이 조금씩 아래로 내 중심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순간 나는 몸을 살짝 움찔했어요. 그는 움직임을 멈추고 잠시 나를 바라봤어요. 눈으로 묻는 듯 했어요. 괜찮냐고, 계속해도 되냐고. 나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시선이 안도처럼 부드러워졌어요.
그의 손이 나의 중심 가까이를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어요. 단단한 것과 촉촉해진 감각이 서로 인사하듯 맞닿았죠. 나는 본능처럼 다리를 살짝 모았지만 그 손길은 나를 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나를 안았어요. 내 몸은 그제야 스스로 열렸어요. 그의 숨결이 내 어깨에 닿고 입술이 목선을 지나 가슴 아래로 흘러내렸을 때 내 안쪽 어딘가가 불쑥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그가 나를 향해 몸을 기울였고 나는 그에게 팔을 감았어요. 단단한 그것이 나를 향해 천천히 밀고 들어왔어요. 처음엔 낯설고 어색했어요. 조금은 따끔했고 조금은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점점 그 움직임이 익숙해지고 내 몸이 그를 감싸 안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말이 없었어요. 대신 숨결이 말이 됐고 움직임이 대답이 됐어요. 그가 더 깊이 안아올 때마다 나는 그를 더 꼭 안았어요. 그 안에서 나는 여자가 되었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그의 등이 내 손바닥 아래서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세상의 모든 시계를 멈춘 듯 서로에게 스며들었어요. 마지막 순간 그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아주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수연 씨, 그 이름을 그렇게 애틋하게 불러주는 사람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나는 그 이름을 듣고 참을 수 없이 울었어요. 그는 내 이마에 입을 맞추고 이불을 당겨 내 어깨를 덮어줬어요. 괜찮아요. 오늘 우리 서로에게 참 고마운 밤이에요. 그 말에 나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커튼을 먼저 열게 되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그 순간이 전엔 그저 밝음이었는데 이젠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그가 내게 들어왔다는 건 단순히 누군가의 체온이 아니라 내 삶의 속도와 방향을 바꾸어 놓은 일이었어요. 조용히 시작한 관계는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나를 깊숙이 바꿔 놓았어요. 문화센터도 여전히 다녔고 그는 예전처럼 내 옆에 앉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붓끝이 삐뚤어질 때 그가 종이를 눌러주는 손에 나는 고개를 들어 미소를 보낼 수 있었어요. 이젠 내가 먼저 눈을 맞춰요. 우리는 자주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식사, 짧은 산책, 따뜻한 손, 그 모든 것들이 말보다 진한 말이 되었어요. 가끔 내가 웃을 때 그가 고개를 숙이고 눈웃음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나는 느껴요. 누군가가 내 웃음을 기억해 준다는 건 이 나이에 너무나 큰 선물이라는 걸. 어느 날 딸이 집에 왔어요. 작은 김치통을 들고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이네요. 그 말에 나는 웃기만 했어요. 딸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우면서도 조금은 미안했어요. 그날 밤 성필 씨가 준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그는 가끔 짧은 글을 써서 내게 건네주곤 했어요. 노란 봉투 안에는 조심스런 글씨로 적힌 한 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만이라도 서로에게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그 문장을 읽고 나는 한참을 눈을 감았어요. 그 사람이 내게 남겨준 건 욕망도 자극도 아닌 존재의 기억이었어요. 이 나이에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그건 사랑을 다시 배우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어느 날 잠깐 손을 놓기도 했어요. 그의 무릎이 갑자기 안 좋아졌고 딸이 지방병원으로 모셔가게 됐죠. 그는 떠나기 전 내게 또 한 장의 사진을 주고 갔어요. 바닷가, 벤치, 빈 자리가 하나 비어있는 풍경. 이 자리에 언젠가는 당신과 함께 앉고 싶네요. 그가 떠난 뒤 나는 매일
그 벤치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나도 그에게 편지를 써 보기로 했죠. 그날 밤 이후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어요. 누군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아직도 감각이 남아있는 사람으로요. 이 나이에도 사랑을 해도 되더군요. 시간은 조용히 흘렀어요. 그가 떠난 뒤에도 내 일상은 계속됐죠.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어요. 햇살이 닿는 방향을 더 자주 보게 되었고, 거울 앞에 서는 시간이 조금 길어졌고, 립스틱을 고를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어요. 나는 여전히 그가 준 사진을 식탁 옆 벽에 붙여두고 있어요. 바닷가, 벤치, 왼쪽에 사람 하나가 앉을 자리. 그 자리는 언젠가는 그와 내가 나란히 앉을 자리라 믿고 있어요. 그 후 그는 한 번 내게 전화를 했어요. 잘 계시죠? 그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낮고 조용하고 그저 내 안부를 묻는 목소리. 생각나요. 내가 그렇게 말하자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듯이. 그날 밤 나는 그를 그리워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그를 내 삶 속 어딘가에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건 지금 이 나이의 사랑 방식이에요. 매일 손잡지 않아도, 매일 보지 않아도 가슴 한켠 어딘가가 따뜻해지는 누군가. 성필 씨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 안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손이 닿지 않아도 가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라는 걸. 나는 여전히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언젠가 돌아올지도 몰라요. 혹은 다시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와 함께한 그 밤, 나는 내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정말로 다시 기억했으니까요. 누군가의 손길에 녹아내릴 수 있는 살결 위로 바람처럼 스며드는 감정을 나는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그 기억 하나면 이제 남은 황혼이 그리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 벤치 옆에 누가 앉든 나는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내 인생의 어느 밤은 다시 피어났던 사랑의 시간이었다는 걸. 수연 씨, 그가 부르던 그 목소리. 가끔 밤마다 나는 그 이름을 조용히 되뇌어봐요. 그리고 속삭이듯 말해요. 그날 밤 이후 나는 다시 여자가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떠오른 기억이 있으셨나요? 당신에게도 따뜻한 황혼의 순간이 있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당신의 황혼 이야기 다음 편에도 계속됩니다.